대변인님 이제 가셨고요.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당도 만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안 나오기로 한 거죠. 그렇죠. 뭐 어떤 것에 참여해서 반대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논의하는 뭐 이런 형식들 자체를 다 지금 참여 안 하거나 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부적격 뭐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채택 논의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회의 자체를 참석 안 하는 거죠. 지금 이번에 이제 저 대통령이 가령 뭐 원내대표, 타이가 등등 이런 모임을 하면 그것 자체에 또 뭐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정한 거죠. 이 사람들은 꼬투리 잡히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사실상 총리 인준에도 협조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사람도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떤 흐름을 왜 읽지를 못할까요? 저는 그게 답답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선거가 진행되고 있었던 후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 뭐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IMF 이후에 당선됐던 DJ가 취임사를 하면서 눈물을 울컥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제 국제 정세, 경제 상황, 그다음에 이제 여서야대의 상황 어느 한쪽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대통령의 행보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지지 때문에 잠깐 그것이 이렇게 가리워 있었을 뿐이지 그 어려움은 변한 것이 없고 특히 여서야대의 상황은 뭐 전혀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그러냐이지 야당 그중에서도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딱 반대를 해서 강한이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하네. 그냥 하여간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선명한 어떤 야당으로서의 그 반대 포지셔닝을 취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되어 있던 거죠. 이게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또 나름의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합리적 선택이 결국은 이제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 유일하게 할 수 있다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강대강으로 가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자기들이 이제 버텨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우선 버텨내는 것을 우선 중기적인 전술적 목표로 하는 거 아닌가. 네. 욕을 먹든 말든 흠집은 계속 한번 내보겠다 이런 거. 뭐 그렇기도 하고 우선 예를 들어 가령 뭐 몇몇 지역, 특정 지역 한두 군데 이런 데서는 그래도 우선 바른정당을 제끼고 그래도 하여간 뭐 보수 이쪽에 거의 유일 세력으로 숫자가 어쨌든 간에 뭐 당장 국회의 숫자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버티고 있으면 이제 기대하기는 아마 이렇게 기대하겠죠. 정치라는 게 또 정권이라는 게 늘 100점만 맞을 수는 없으니까 상황이 어려워질 때 뭔가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죠. 보통 일이 아닌 게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참석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안 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자가 있지만 직무 수행이 가능한 분, 지금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를 제외한 분들은 보고서에다가 부적격으로 표시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무조건 딴지에 걸겠다. 요 스탠스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만행이랄까 폭력에 가까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서적인 상태가 정상화가 안 된 거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상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인데 이제 그렇게 판단들을 안 하셔야 되고 저도 어쨌든 지금 이제 집권 세력에 속해서 일정한 뭐 역할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험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렇죠. 걱정되는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저런 방식 또 이제 지금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이제 바로 결합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상되는 어떤 전국 대처의 양식 이런 것이 이제 예상되는 면이 있는데 사실 저런 식으로 가면 역사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락해가는 어떤 샘플을 보여주는 뭐 그런 뭐 하여간 어떤 의미에서든 저게 어떤 이러한 형국에서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봐서 뭐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에도 그렇고 참 그렇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그 후보자들을 그냥 임명 강행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또 야당을 예우를 해주고 좀 서로 간에 큰 생채기 없이 가져가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이 경색되면 그래도 100석이 넘는 지지율은 낮지만 정당 가장 큰 파트너인데, 그럼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안 기다릴 수도 없고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잘 풀어보고 싶은 욕심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하여간 그런 선의 또는 취지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건 정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긋나면 뭐 이미 어긋나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되면 내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인사청문회 일뿐이지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소야대라는 정말 현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사청문회도 있고 추경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법들도 있고 해서 한번 딱 걸려버리면 사실 못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갈 길은 너무 멀단 말이에요. 지방선거까지 있고. 근데 가령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잘해서 그때까지 잘해서 승리한다. 그럼 해결되느냐? 그것도 꼭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거랑 국회는 별개거든요. 그렇죠. 네. 5년 내내 남아있는 문제여서 어쨌든 그렇다고 무슨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위적인 정계 개편 내지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한다 한들 국민의당까지 합쳐도 선진화법에 의한 180석까지는 한참 멀은 것이고 해서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하여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 그리고 야당한테도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 것 아주 우리가 옆에서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야 저 진절이 나겠다 그렇죠. 싶을 정도로 할 수밖에 없죠. 뭐. 대선 전에도 그런 생각 해봤었거든요. 그쪽에서 그렇게 항상 발목 잡기 우리들 표현으로 시전한다고 그러거든요. 발목 잡기 시전하면은 결국엔 국민들한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모습 보여주고 결국엔 만약에 끝까지 버티면은 임명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일단 다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해서 국민의 여론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그런 전자에서 그냥 임명을 해서 일을 하기 위한 체질을 갖춰나가는 할 수 있죠. 근데 결국 또 그런 어떤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가 있더라도 그냥 밀어붙이지 못하는 현실들이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뭐 추경 이런 거는 거기서 조금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100점은 못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매번 지지도 80%가 나와요.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다가도 운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딱 걸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바른정당 심지어 국민의당까지 완전히 딱 아주 강고한 반대 대열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조든 많이든 조만간 있을 수 있게 되면 참 답답한 것이어서 일단 그 모든 경우까지를 대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도로 성의를 표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 지금으로서는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선거 막판에 한번 선거 판세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종의 자기 스타일의 리더십을 만드셨다고 하면서 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예로 든 적이 있어요. 그게 아주 인내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 원칙을 관철해가는 이제 이런 형태의 리더십의 한 유형을 보인 것인데 이게 이제 또한 그런 면을 한편 요구받는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정말 사리가 몇 개 나와야 될 거예요. 난제이긴 한데 또 결국은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최근에 그 차관 인사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가 다 그거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도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는 돌아가야 되니까 차관 인사를 해서 일정 기간은 차관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견을 하고 있었죠. 현대 정치는 저는 여론조사 정치라고 보거든요. 국민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매일이 선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이번 주에 리얼미터에서는 뭐 6% 떨어졌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근데 갤럽 같은 경우는 지금 2%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이게 유의미한 수치일까요? 아니면은 우연히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여론조사에서 뭐 그 정도 수치는 뭐 올라가고 지금 뭐 2% 4%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미 큰 의미가 없고요. 지지도 여론조사에서조차도 이미 60%나 65%가 넘어가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의 지지도 조사에 있어서도 지금 이게 55대, 60대를 넘어가서 뭐 80대를 이렇게 가버리면 워낙 압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2%, 4% 이런 거는 조금 미시적인 거죠. 물론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추세를 이렇게 보면서 작은 어떤 하나하나들이 조금 더 지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되고 조금 더 떨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거긴 하나 큰 틀에서 보면은 현재까지는 국민들의 지지 또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거의 많이 그 영화 노무현입니다 이거 보셨을 텐데 현재의 국민적인 지지 세력의 정서 가운데는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지켜내야 한다. 이게 이제 과거에 2번의 승리 경험을 통해서 3번째의 민주정부인데 이게 이러저러한 어려움 또는 심지어 약간 조금 뭐 성에 안 차는 면이 있더라도 큰 틀로 봐서는 이것이 큰 틀의 개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정서가 딱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지금의 지지도는 단순한 지지도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일단 기본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상당 정도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것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으로 해서 정말 개판을 치면 그건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선의에 또 일정한 노력을 보이거나 또는 하는데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지도를 처리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으로 일정한 수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1000명 정도 했는데 1011명인데요. 잘한다고 한 사람이 828명이고 못한다고 한 사람이 99명이에요. 일단 숫자로도 거의 한 10배 차이 나는데 여기서 뭘 제일 잘하냐 물으니까 잘한다고 한 사람들은 소통 잘함, 국민 공감 능력, 인사 이런 식으로 꼽았단 말이에요. 근데 못한다고 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인사 문제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북핵 안보, 친북 성향, 과도한 개혁 성급함, 사드 문제 이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북한이랑 연관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딱 얽혀 있어서 평상시 때 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여론조사인데 숫자가 월등하게 줄어들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런 걸 꼬투리 잡아서 지지를 처리해야 한다거나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저희가 백보를 양보해서 본다면 이런 두 가지 면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지지가 대부분 그야말로 박근혜 대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상당히 소통, 또 자유로움, 또 탈권위 이런 것에서 기본적으로 점수가 가고 또 인사에 있어서 큰 틀은 여성 중시라든가 가령 장하성, 김상조의 두 분의 경우에 상당히 합리적 개혁을 선택했다라든가 뭐 등등등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또는 뭐 민주당 의원들 넷을 선택한 것도 비교적 상당히 네 분 다 잘 선택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동일하게 반대에서는 지금 인사가 또 지적되는 것은 굳이 거기서 항상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과 다른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도 그것에 혹시 합리적인 면은 없는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냥 저는 무조건 쳐버릴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본다면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이념적인 잣대 이런 것에서 똑같은 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게 보는 어떤 그런 흐름이 반영된 것이 하나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이 현저하게 그 수치가 줄어들었다는 것에서 이제 과거만큼은 그 위세가 못한 거죠. 또 하나 굳이 이제 찾아본다면 주로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가 조금 늦어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는 꼭 보수층만 아니라 일정하게 뭐 약간 중도 성향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이거 좀 왜 늦지? 또 이게 또 최적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일부 있는 것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면도 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사드 문제가 거론되는 게 이게 좀 웃겨요.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냐면은 사실은 이런 어떤 프레임상으로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 사드 문제가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잘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언론들이 말하는 그래서 무능한 거잖아.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요 프레임인지 아니면 예초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를 배치하고 싶지 않아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대답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드 찬성하는 입장에선 말이에요. 원장님도 성주도 뭐 다녀오시고 그랬지만 신기하게도 사드 문제는 배치 찬성이 더 높았단 말이에요. 꾸준히 국민들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일반 국민 사이에 비집고 들기는 굉장히 좋은 어떤 소재가 아닌가 싶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틀에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국방부의 보건오락과 예. 관련한 그런 어떤 후파장 이것과 연관된 것이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사드 일반론보다는 각각의 어떤 미시적인 경과 이런 거를 빼놓고 큰 틀로 본다면 우리 국민 가운데 특히 이제 전통적인 안보관에 익숙한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것이 보건누락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쟁점이 된다는 것 자체가 혹시 좀 한미동맹에 흔드는 거 아닌가? 또는 하여간 좋은 쪽으로 안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부가 그거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잘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각도에서 아마 보는 견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또는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정부도 이번에 처리 과정을 보면 그래서 지적은 명확하게 하되 그것의 증폭 수준을 절제했죠. 어느 수준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지지율이 웬만큼 살아있는 보통 때의 어떤 상황이라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사실 부정평가한 99명 중에서 사드 문제를 이야기한 사람이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따지면은 거의 10명이 안 되는 수준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확실히 그런 쪽에 전통 민주 세력들이 갖고 있는 친북 성향에 대한 그런 국민적 우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일부가 그냥 강경하게 보수로 남아있는 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또 역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DJ, 노무현 두 이제 민주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두 이제 거꾸로 정부를 거치면서 그 20년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민적 공감대가 한편 넓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북을 관리해서 가지만 북에 있어서 그 관리에 있어서 기본 전제에 있어서는 하여간 접근할 건 접근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뭐 완전히 막 가는 식으로 갈 수 없다는 전제가 이미 상당히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과거식의 색깔론이 안 먹히는 것 딱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방송 녹음하는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딱 한 달 되는 날이잖아요. 사실 뭐 언론이라는 게 원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취임 뭐 일주일 평가 한번 해봅시다. 보름, 한 달, 그리고 나중엔 2달, 나중엔 또 100일 뭐 이렇게 숫자에 되게 연연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한 달이 한 1년 정도 가는 느낌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원장님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이렇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측 이상이죠. 훨씬 넘어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나요? 그 광주 5.18 행사에 가서 5.18 아주 제일 저는 그때가 기분이 좋았는데 5.18 대통령께서 기념사를 딱 끝냈을 때에 그 내내 박수를 치고 그때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고 뭐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 몇 번 눈물이 났으니까 그 끝났을 때 제가 옆에 박범계 의원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손을 잡으면서 야 우리 진짜 대통령 뽑은 거 자랑스럽지 않냐?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벽하게 뿌듯한 거죠. 마치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다 이루었다 뭐 이런 느낌, 기분 되게 좋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에 한번 싹 터는 그러니까 인사 뭐 이런 것들에서 이거 참 괜찮은데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저는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제 그것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저는 어느 선에 달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물론 본인이 다 직접 쓰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쓰는 메시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과거에 노 대통령 시절에 그걸 주로 했던 예를 들어 윤태영이 있고 지금은 뭐 신동우 저희 비서관이 있고 그런데 또 그분들만 다 쓰는 건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담아내지만 그 전체의 철학적 배경, 생각의 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최종적 검증, 마무리는 결국은 오너로서의 대통령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우러진 어떤 수준이 저는 이제 어느 선에 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히나
자기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5.18 기념사에서 한번 정점을 찍었고 그 다음 이번 현충일 기념사 두 번에서 저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어떤 생각이 온전히 녹아나는 정점을 찍혔다고 봐요. 그러니까 5.18 기념사에서는 상당히 놀랐는데 소위 운동권 출신으로 운동을 쭉 했던 뭐 저희 같은 사람을 포함한 사람들조차도 그날 대통령이 거명한 이러이러한 여러 사람을 네 사람 했죠. 예, 5.18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다 한 줄로 꿰서 기억하기 쉽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짚어주었다는 것은 본인들에게도 감동이고 일반적인 운동의 경험에 있었던 또는 그 광주를 기억하고 늘 그것을 가슴속에 담고 있던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자극이자 감동이었고 또 이번 6월 그 현충일 기념사에서 큰 틀에 있어서의 애국의 폭을 넓혀내서 사실은 보수와 진보를 통합해내는 개념으로 간 것은 단지 메시지를 잘 유려하게 써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관점이 녹아난 것이고 일정한 자신의 관이 딱 정리가 된 것이자 자신감의 반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기념사를 보면서 저는 거기에 어떤 뭐 문학적인 뭐 품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뭐 발전할 수 있겠으나 큰 색깔에 있어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 온전히 녹아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고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으로 저희들의 생각 이제 예측을 뛰어넘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가끔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의 큰 문제의 하나는 후보와 리더가 일치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김대중과 노무현 이후에는 후보와 리더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당시에 정동영 후보였는데 완전한 야권의 리더이었던가 완전히 야권을 통일하는 이게 조금 애매했단 말이에요. 2012년 당시에 문재인 후보도 그랬습니다. 후보였는데 야권을 통일하는 리더였던가 이게 좀 애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7년에 문재인 후보는 후보이자 사실상 선거 캠페인을 끌어가고 거기까지 온 리더로서 급속히 완성이 돼서 결국은 선거에 승리하는 최종일 시점에는 거의 후보와 리더가 일치한 시점에 왔고 당선된 후에는 이제 완전하게 이 개혁 세력의 대표자이자 법적 대표자이자 사실상 정치적 리더로 우뚝 서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보다 높거나 또는 지도급 위치에 있는 분이 말씀을 할 때 아 정말 저 얘기는 나 생각 못했던 얘기인데 하는 존경심이 묻어나와야 되는 대목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에이씨 저거 나 다 아는 얘기인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뼈란데 저 사람 자리 때문에만 내가 먹어준다 예를 들어 이거는 별 감흥이 없거든요. 근데 전에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혼자 이렇게 그분들이 말씀한 걸 집에 가서 생각해 볼 때 야 나도 좀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저렇게 정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것이 한참 지나서도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훨씬 연세가 많고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을 정리할 때 명료하게 정리해내서 내가 저 정도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해 본 적이 많아요. 노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지지하건 아니건 간에 정치 지도자로서 갖는 걸출하다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보인데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저 진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원장님 그 부분은 전 또 약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 수도 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잘할까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야권에서도 지지하시는 분들도 평상시 이제 언론은 어떤 사람의 인상을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유부단하다든지 뭐 술에 술탄 듯 이런 표현도 많이 썼고 그렇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될 사람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권 교체가 우선이었으니까
문재인으로 바꾸자 했던 사람들이 봤는데 상당히 있었다고 네. 봐야죠. 기대했던 건 너무 이상이었던 거죠. 일단 지지자들도. 지지를 하고 기대를 하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했던 분들의 기대도 다 상회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상당히 반전에 가까운 예. 그 부드러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 같아요. 민주 세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는 것보다는 시대도 바뀌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또 노무현 대통령과도 좀 대비가 좀 되는 측면도 있고요. 어쨌건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다가 아마 아주 측근 드린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반응이 아닐까 속으로 그런 생각해봐요. 맞고요. 네. 근데 한편 저는 요새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다 리더가 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끔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데 정치를 시작할 때 김대중과 그 옆에서 같이 레이스를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김대중이 최고는 아니었다. 노무현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시작할 때 노무현과 동반열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이 됐을 때의 노무현은 발전 진도가 훨씬 빨랐던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그 시절에 예를 들어 쟁쟁했던 예를 들어 뭐 이철승부터 등등등등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름을 잊어버린 유명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겠죠. 근데 왜 그랬지? 그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저는 그 최고 마지막 정점까지 간 분들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경우를 포함해서 뭐 일반적으로 최고 리더가 되는 분들은 마찬가지인데 끊임없이 공부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초심을 상당히 유지했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조금 다른 각도인데 제 혼자 생각하는 화두가 뭐냐면 근데 우리가 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 다음 또 5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정권을 재창출해서 이게 그냥 우리가 계속 해야지 뭐 이런 뜻에서가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잘해서 개혁도 유지하고 통일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속 집권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진짜 비결이 뭘까? 제 혼자 요새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결국 하나는 성공한 대통령을 갖는 건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와 이 세력이 초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대통령 또는 집권당, 검소한 대통령 또는 집권당, 깨끗한 대통령 또는 집권당 이런 거였죠. 이런 것들. 이걸 어떻게 이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우리도 여당이고 기득권 세력이 그런 면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문제도 발생할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늪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번 5년 후에 대선을 할 때 이번 대선을 할 때처럼 우리가 도전자의 입장에서의 절박함을 갖지? 그러지 않으면 질 텐데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자면 그것을 자기강제하는 어떤 룰, 자기강제하는 도덕성, 자기강제하는 윤리는 뭘까? 사실은 그것을 지금 또 고민하고 제도와 법과 문제의식으로 만들기 시작해야 저는 이 5년을 성공시키고 그 후에 5년이 있고 이게 통일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하여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두가 진짜 잘하고 존경받는 집권 세력이 돼야 된다. 원장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롤모델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봐요. 제가 사실 요새 제가 다큐멘터리 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지금 다큐멘터리 하나 또 만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주인공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가제가 3승이에요. 세 번째 승.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다 오버랩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막판에 나의 절반이었다 이렇게 오열할 때 그렇게 할 때 김대중과 노무현은 역사 속에서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노무현과 문재인도 오버랩 돼 버려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오버랩 되면서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롤모델일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또 더 뛰어넘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저는 좋다. 현재 그 대통령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한 것을 뛰어넘어서 즐거움을 주고 있으니까 이건 자극이 되는 거죠. 대통령 임기가 한 60개월 되거든요. 네. 60분의 1이 지났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초심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중간에 이제 뭐 어떤 정권 내 사람들이나 바뀌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겠으나 대통령 자체는 변할 것 같지는 않고 참여정부 때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좋은 롤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과 청 또는 뭐 청와대와 언론 이런 관계를 잘 조율해 가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 지지율은 빠질 수는 있는데 잃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잘 유지해가는 게 교훈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번 정권은 뭐 성공해야 되기도 하지만 성공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 그런 큰 거예요. 틀에서 보면은 저는 뭐 낙관적이고요. 워낙 어렵지만 예.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이고 또 성공시켜야죠. 예, 알겠습니다. 주말에 나와서 방송하시기 힘드시죠? 좋은데요. 그래요? 주말에는 어떤 당의 공식 일정들이 있는 편이에요? 거의 없죠, 근데. 그건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당에 다시 돌아온 이후로 특히나 대선 끝나고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의 뭐 주말이 없고 뭐 밤 퇴근 시간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쓰러지십니다. 예. 그냥 하는 거죠. 누가 당신 쉬어라고 해서 쉬어지는 건 아니고 본인이 건강을 위해서. 워낙 제가 산책하고 이런 걸 늘 하고 있었죠. 근데 현대 정치는 저는 여론조사 정치라고 보거든요. 국민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매일이 선거인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이번 주에 리얼미터에서는 뭐 6% 떨어졌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근데 갤럽 같은 경우는 지금 2%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이게 유의미한 수치일까요? 아니면은 우연히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여론조사에서 뭐 그 정도 수치는 뭐 올라가고 예. 지금 뭐 2% 4%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미 큰 의미가 없고요. 지지도 여론조사에서조차도 이미 60%나 65%가 넘어가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의 지지도 조사에 있어서도 지금 이게 55대, 60대를 넘어가서 뭐 80대를 이렇게 가버리면 워낙 압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2%, 4% 이런 거는 조금 미시적인 거죠. 물론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추세를 이렇게 보면서 작은 어떤 하나하나들이 조금 더 지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되고 조금 더 떨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거긴 하나 큰 틀에서 보면은 현재까지는 국민들의 지지 또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저 거의 많이 그 영화 노무현입니다 이거 보셨을 텐데 현재의 국민적인 지지 세력의 정서 가운데는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지켜내야 한다. 이게 이제 과거에 2번의 승리 경험을 통해서 3번째의 민주정부인데 이게 이러저러한 어려움 또는 심지어 약간 조금 뭐 성에 안 차는 면이 있더라도 큰 틀로 봐서는 이것이 큰 틀의 개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정서가 딱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지금의 지지도는 단순한 지지도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일단 기본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상당 정도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것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으로 해서 정말 개판을 치면 그건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발목 잡기 우리들 표현으로 시전한다고 그러거든요. 발목 잡기 시전하면은 결국엔 국민들한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모습 보여주고 결국엔 만약에 끝까지 버티면은 임명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일단 다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해서 국민의 여론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그런 전자에서 그냥 임명을 해서 일을 하기 위한 체질을 갖춰 나가는 할 수 있죠. 근데 결국 또 그런 어떤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가 있더라도 그냥 밀어붙이지 못하는 현실들이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뭐 추경 이런 거는 거기서 조금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100점은 못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매번 지지도 80%가 나와요.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다가도 운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딱 걸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바른정당 심지어 국민의당까지 완전히 딱 아주 강고한 반대 대열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조든 많이든 조만간 있을 수 있게 되면 참 답답한 것이어서 일단 그 모든 경우까지를 대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도로 성의를 표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 지금으로서는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선거 막판에 한번 선거 판세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종의 자기 스타일의 리더십을 만드셨다고 하면서 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예로 든 적이 있어요. 그게 아주 인내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 원칙을 관철해가는 이제 이런 형태의
리더십의 한 유형을 보인 것인데 이게 이제 또한 그런 면을 한편 요구받는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정말 사리가 몇 개 나와야 될 거예요. 난제이긴 한데 또 결국은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최근에 그 차관 인사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가 다 그거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도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는 돌아가야 되니까 차관 인사를 해서 일정 기간은 차관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견. 대변인님 이제 가셨고요.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단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안 나오기로 한 거죠. 그렇죠. 뭐 어떤 것인가 참여해서 반대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논의하는 뭐 이런 형식들 자체를 다 지금 참여 안 하거나 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부적격 뭐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채택 논의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회의 자체를 참석 안 하는 거죠. 지금 이번에 이제 저 대통령이 가령 뭐 원내대표, 타이가 등등 이런 모임을 하면 그것 자체에 또 뭐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정한 거죠. 이 사람들은 꼬투리 잡히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사실상 총리 인준에도 협조를 안 한 것이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사람도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떤 흐름을 왜 읽지를 못할까요? 저는 그게 답답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선거가 진행되고 있었던 후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 뭐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IMF 이후에 당선됐던 DJ가 취임사를 하면서 눈물을 울컥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제 국제 정세, 경제 상황, 그다음에 이제 여서야대의 상황 어느 한쪽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대통령의 행보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지지 때문에 잠깐 그것이 이렇게 가리워 있었을 뿐이지 그 어려움은 변한 것이 없고 특히 여서야대의 상황은 뭐 전혀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그러냐이지 야당 그중에서도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딱 반대를 해서 강한이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하네. 그냥 하여간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선명한 어떤 야당으로서의 그 반대 포지셔닝을 취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되어 있던 거죠. 이게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또 나름의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합리적 선택이 결국은 이제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 유일하게 할 수 있다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강대강으로 가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자기들이 이제 버텨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우선 버텨내는 것을 우선 중기적인 전술적 목표로 하는 거 아닌가. 네. 욕을 먹든 말든 흠집은 계속 한번 내보겠다 이런 거. 뭐 그렇기도 하고 우선 예를 들어 가령 뭐 몇몇 지역, 특정 지역 한두 군데 이런 데서는 그래도 우선 바른정당을 제끼고 그래도 하여간 뭐 보수 이쪽에 거의 유일 세력으로 숫자가 어쨌든지 간에 뭐 당장 국회의 숫자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버티고 있으면 이제 기대하기는 아마 이렇게 기대하겠죠. 정치라는 게 또 정권이라는 게 늘 100점만 맞을 수는 없으니까 상황이 어려워질 때 뭔가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죠. 보통 일이 아닌 게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참석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안 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자가 있지만 직무 수행이 가능한 분, 지금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를 제외한 분들은 보고서에다가 부적격으로 표시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무조건 딴지에 걸겠다. 요 스탠스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만행이랄까 폭력에 가까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서적인 상태가 정상화가 안 된 거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상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인데 이제 그렇게 판단들을 안 하셔야 되고 저도 어쨌든 지금 이제 집권 세력에 속해서 일정한 뭐 역할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험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걱정되는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저런 방식 또 이제 지금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이제 바로 결합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상되는 어떤 전국 대처의
양식 이런 것이 이제 예상되는 면이 있는데 예. 사실 저런 식으로 가면 역사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월락해가는 어떤 샘플을 보여주는 뭐 그런 뭐 것도 하여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든 저게 어떤 이러한 형국에서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봐도 뭐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에도 그렇고 예. 참 그렇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그 후보자들을 그냥 임명 강행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또 야당을 예우를 해주고 좀 서로 간에 큰 생채기 없이 가져가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이 경색되면 그래도 100석이 넘는 지지율은 낮지만 정당 가장 큰 파트너인데, 그럼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안 기다릴 수도 없고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잘 풀어보고 싶은 욕심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하여간 그런 선의 또는 취지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건 정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긋나면 뭐 이미 어긋나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되면 내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인사청문회의 일뿐이지 그게 불안정한 국면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소야대라는 정말 현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사청문회도 있고 추경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법들도 있고 해서 한 번 딱 걸려버리면 사실 못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갈 길은 너무 멀단 말이에요. 지방선거까지 있고. 근데 가령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잘해서 그때까지 잘해서 승리한다. 그럼 해결되느냐? 그것도 꼭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거랑 국회는 별개거든요. 그렇죠. 네. 5년 내내 남아있는 문제여서 어쨌든 그렇다고 무슨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위적인 정계 개편 내지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한다 한들 국민의당까지 합쳐도 선진화법에 의한 180석까지는 한참 멀은 것이고 해서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하여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 그리고 야당한테도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 것 아주 우리가 옆에서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야 저거 참 저 진절이 나겠다 예, 그렇죠. 싶을 정도로 할 수밖에 없죠. 뭐. 대선 전에도 그런 생각 해봤었거든요. 그쪽에서 그렇게 항상